They said, lazy people always say, I can't afford it. I don't have the money. That's why they're poor. They have a poor mindset. 부자가 먼저 되어라. 생각이 게으른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먼저 생각합니다. 돈부터 모으고 안전하게 투자하여 성공해야겠다라고. 하지만 부자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자금이 모일 때까지 절대 기다리지 않죠. 25살 때 첫 임대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약 2년간 공부하고 있을 때 함께 같이 공부하던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희 둘은 목표도 같았고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까지도 매우 비슷하여 매일같이 만나 서로의 꿈에 대해 토론하고 미래를 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정확히 1년 8개월이죠. 저희 둘은 배우고 익혔던 그대로 투자 부동산을 보러 다녔고 마침내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좋은 부동산 하나를 찾게 됩니다. 저희들의 고민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투자용 부동산을 하나 힘겹게 찾아냈지만 문제는 그 부동산을 계약할 수 있는 계약금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18,000달러. 저희 둘은 그 초기 투자 계약금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고민 속에서 결정은 매우 달랐습니다. 제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손 벌릴 상황도 아니고 아무래도 다시 직장을 돌아가 그 돈이 모일 때까지 일을 하며 기다려야 할 것 같다. 그러면서 결국 그 친구는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직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 순간 아주 오래전 부자 아빠가 제게 해주셨던 말씀 하나가 제 머리에 순간적으로 떠올랐고 돈을 모으기 위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갔던 그 친구와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자의 선택. 9살 때 부자 아빠와 모노폴리 게임을 하고 난 직후 부자 아빠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조언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운을 떼셨습니다. 기요사키, 부자가 되는 관점에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돈이 없어. 나는 그것을 절대 할 수 없다. 라는 말이다. 게으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갖고 있는 상황에만 집중하려 한다. 그렇게 생각이 게을러지고 가난해지면 너는 절대 발전할 수 없다. 부자로 성공한 사람들 모두는 문제 그 너머를 보려 노력하고 그 너머를 보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며 성공에 이르는 것이다. 하지만 생각 자체가 게으른 사람들은 그 문제의 본질조차 회피하려 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매우 싫어한단다. 예를 들어 뭔가를 투자하려 할 때 자본금이 없다라고 한다면 가장 쉽게 그 돈부터 모으려 한다. 하지만 부자들은 그 문제가 목적이 되고 그 목적에 이르기 위한 방법들을 책을 통하든 경험을 통하든 아니면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어떻게 해서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 먼저 일어선다. 그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부자 지능이다. 그러니 너는 절대 어디를 가든 네가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며 다니지 말아라. 그렇게 게으른 말 하나는 내 생각 자체를 아예 게으르게 만들고 그렇게 게을러진 생각 자체가 너의 인생을 만드는 것이다. 생각이 게으르고 생각하기를 귀찮아하는 사람들 모두는 돈이 없어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돈을 댈 능력조차 없기 때문에 그 능력조차 발휘하려 하지 않고 방법을 아예 찾으려 하지도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모두는 실제로 그런 매우 나약한 삶을 살게 된다. 그들 자신이 그들을 스스로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그 게으른 생각과 사고방식, 마음 자세들 때문에 그들의 잠재 의식들에까지 가난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반복적으로 되뇌이는 나는 할 수 없다. 결국 실패할 거다. 나는 절대 결국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그들 자신의 운명조차도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 속에 있는 무의식들이 하나둘 좀벌레들처럼 기어나와 그들의 머리, 손, 발 그리고 내뿜는 한숨조차도 패배자들처럼 내뱉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움직이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기요사키, 넌 정말 놀랄 것이다. 그렇게 패배자가 된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빨리 패배자로 만들고 또 그렇게 되어가며 얼마나 쉽게 그리고 얼마나 자주 반복적으로 그들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보게 되면 말이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어쩔 땐 너무나 화가 난다. 더욱이 이런 사람들은 충고조차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기요사키, 만약 네가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패배자가 되지 않도록 내 자신을 강하게 붙들고 또 붙들어라. 절대 안 된다라고 자신을 먼저 결정짓지 마라. 지금
이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아예 생각지도 못했던 매우 창의적인 방법과 생각들로 그 모든 문제의 너머를 보며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해내려 노력해라. 현실에서는 돈이 많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그리고 그 난관과 봉착되어지는 모든 문제들은 너를 비롯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이라는 점을 절대 잊지 마라.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 너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만 한다. 그렇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모으고 동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둘 익히고 배우게 되면 그 결심 하나 때문에 너는 더 이상 가난해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럼 바로 그것이 너의 부자 지능이 된다. 저는 그 순간 돈을 모으기 위해 직장으로 돌아갔던 그 친구의 선택과 완전히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선택하는 대신 발급받을 수 있는 모든 신용카드들을 은행을 돌아다니며 발급받았고 18,000달러 계약금 모두를 그 신용카드로 모두를 결제하며 그 집을 결국 계약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문제 해결 대신 문제 회피를 선택했던 그 친구는 여전히 그 직장에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매우 중요한 몇 가지를 이렇게 놓쳤습니다. 그중 가장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는 것과 그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매년마다 오른다는 것이었고, 실제로 그가 돈을 모아 제가 샀던 18,000달러짜리 그 주택을 사려 했을 때는 이미 5배 이상 오른 뒤였습니다. 그 친구는 그 당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기회 모두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친구가 놓쳤던 것은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변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5살 때 저와 함께했던 그 친구의 열정은 저보다도 훨씬 더 뜨거웠고 또한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들어가면서부터 이미 그는 그가 갖고 있던 부자가 되려 했던 굳은 결심과 의지를 모두 다 잃어버렸고 자신 스스로를 다시 가난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그리고 될 수 있는 진짜 무기는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있는 그 방법들을 찾아내야겠다라고 하는 그 적극성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낼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부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생각을 지닌 사람들은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견디려 하지 않습니다. 그 게으른 생각 때문에 자신이 가장 잘하고 편한 방법, 돈을 모으기 위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그때부터 자신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자기 합리화와 핑계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입에 아예 이렇게 달고 다니죠. 나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어 부자가 될 수 없었다. 요즘 들어 부쩍 드는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진짜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의 차이점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극명한 차이점은 바로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를 향해 가겠다라고 하는 마인드셋 그 자체가 아예 달랐던 것이고, 그 생각 모두가 그들은 물론이고 그들 자식들에게도 똑같이 대물림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9살 때 친구 아버지 부자 아빠를 만나지 못했었더라면 지금의 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여전히 가난한 아빠 밑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 집을 샀을 때는 25살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제가 살 집이 아니었죠. 월세가 나오는 투자용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아주 허름한 냉방조차 되지 않았던 쥐와 바퀴벌레들이 득실거렸던 그 아파트에서 바닥에 매트리스 하나 깔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투자용 부동산을 통해 월세를 만들어 나갔고 저의 또 다른 주머니를 통해 돈이 모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로 집을 자산으로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산의 시작. 제가 처음 임대사업을 시작해야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제가 동원할 수 있었던 최대 자금은 18,000달러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초기 자금에 맞춰 최대한 좋은 입지에 인테리어 비용도 들이지 않는 집, 그리고 최대한 좋은 역세권에 있는 아주 작은 아파트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당시 저는 여전히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저의 현금 흐름의 근간은 여전히 가난한 사분면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한 저의 현금 흐름 속에 가용할 수 있었던 최대 수단, 즉 제가 갖고 있던 신용카드를 통해 그 모두를 지불했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었던 최대 임대 수입은 최초 25달러가 전부였습니다.
이게 바로 저의 첫 자산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준비를 하기 위해 저는 1년 8개월 동안 거의 2년간을 금융 지식과 금융 교육을 스스로 독학하며 부자의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도록 확신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저의 자산은 기존에 가난했던 현금 흐름에서 부자들만의 현금 흐름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무한 반복적으로 저의 주머니에 리턴되어 저의 주머니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제 노동으로 벌었던 노동의 대가로 지불했던 몰기지, 건물 유지비용, 그리고 심지어 세금에 이르기까지 그 모두를 벗어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오로지 들어오는 자산에 의해 만들어졌던 캐시플로우, 즉 현금 흐름만으로 그 모든 것을 100% 지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최초의 임대 수입 25달러는 계속해서 부러져 나가 오로지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만으로만 거대한 호텔 하나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은 1200개가 넘는 숙박이 가능했던 거대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오로지 제가 임대 수입만으로 자산을 이루어 그 호텔을 인수한 줄 알고 계십니다. 만약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을 귀담아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이 바로 진짜 부자들이 하는 금융 교육과 지식들을 이용한 자산을 만드는 방법과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진짜 비밀.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부자의 현금 흐름의 방점은 바로 세금을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부의 크기가 결정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아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집도 어떤 때는 자산이 되고 또 어떤 때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하나 산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월급이 억대 연봉을 넘어 그 이상이 되어 지금 살고 있는 집 대신 자식들 혹은 재테크용으로 하나 더 구입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금융 지식과 금융 교육으로 무장된 부자들은 순식간에 평당 임대료를 기준으로 몰기지가 얼마나 나가고 유지 비용은 얼마이며 그 마지막으로 세금이 평당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집 두 채를 사게 되면 정부는 여러분들을 매우 성공한 개인적인 엄청난 부자로 판단하게 되고 이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게 되면 투기꾼으로까지 판단되어 두 번째, 세 번째 주택을 구입 시에는 8.4%에서 9%, 그리고 세 번째 주택부터는 12.4%, 13.4%까지 세금이 중과세되며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집을 임대사업자로 민간주택 임대사업자로 구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부터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별법에 따라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혹은 오피스텔들을 임대 목적으로 두세 대 이상 구입을 하게 되면 재산세는 완전히 면제가 되고 심지어 그 면적 이상 40제곱미터 이상이어도 75%나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이렇게 금융 지식과 금융 교육을 통해 알게 된 부자 지식을 통해 평당 임대 수익에 숨겨져 있던 그 거대했던 임대 세금들을 고스란히 아낄 수 있게 되고 내 호주머니 속으로 가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비밀 때문에 부자들이 더욱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금융 지식을 통해 자산을 만든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사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거위를 사는 대신 슈퍼로 달려가 자신들의 돈으로 그 많은 달걀들을 삽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 자신이 직접 요리해서 먹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하지만 뱃속으로 들어간 그 달걀들은 절대 황금알을 다시 낳아주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자산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차이가 바로 부자로 사는 삶의 방식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황금 거위를 잡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다니고 있는 직장을 관두고 사업을 시작해야만 하는 건가요? 부자들이나 혹은 기요사키 씨 당신처럼 말이죠. 그때 저는 단호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전에 가장 먼저 해야만 하는 것은 당신이 먼저 금융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금융지식과 금융교육은 이 부의 사분면 모두에서 가장 강력한 힘인 현금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건 학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죠. 이 모든 교육들은 학교가 아닌 바로 이 세상 밖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두가 당신 스스로가 찾아 배워야 하고 익혀야 하며 경험하며 그러면서 깨우치고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융지식과 금융교육을 깨우칠 수 있게 되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왜? 라는 질문을 가슴속에 품게 됩니다. 안전하다 믿었던 직장의 울타리가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야 직장인으로서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의 사분면 전체를 흐르는 이 중요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없다라는 문제를 마침내 인식하게 되면서 이것이 가장 강력한 삶의 동기부여를 만들어 직업이 아닌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곳에 눈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찾아 행동으로 옮기며 부자의 길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자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얻게 된 힘은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원동력을 만들며, 더욱이는 이런 힘을 갖추고 있는 나는 남들보다도 실패 횟수를 더욱더 줄일 수 있고 삶을 초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면, 설사 실패가 다가와 추락한다 할지라도 부자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갖고 있다던 그 강력한 회복력을 갖춤으로써 오뚜기처럼 다시 솟구쳐 올라 다시 경제적자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Did you learn anything about money at school? Most people don't. So that's why I had my rich dad, who was my best friend's father, and he was teaching me what the rich teach me. So look, ladies and gentlemen, if you want to be poor, 9살이었던 기요사키는 박사 학위에 고등교육까지도 받았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공무원인 아버지에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왜 학교에서는 돈에 대해 안 알려주는 거죠? 그건 정부가 그걸 원치 않기 때문이다. 네? 원치 않는다고요? 하지만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모두가 좋은 성적을 받아야 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더 잘 살기 위해서라도 좋은 교육을 더 많이 받아야만 한다라고. 아니, 네가 학교에서 배우고 익히는 모든 것들은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직업을 얻기 위해서 배우는 것들이다.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고액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일 뿐이지 절대 부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란 뜻인가요? 당연히 아니지. 너의 잡은 그저 좋은 직장을 구하면 그뿐이다. 잠깐만요, 아버지. 아버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박사 학위의 고위 공무원이신데 그럼 아버지는 부자가 아니란 말씀인가요? 좋은 직업을 갖고 계시잖아요. 좋은 직장을 얻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그럼 아버지도 부자가 되시면 되잖아요. 학위도 있고 대학 졸업장도 갖고 계신데 돈 버는 방법을 배우시면 되지 않나요? 그때 기요사키 아버지는 질문이 터진 기요사키에게 짜증을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나 말고 내 친구 마이크의 아버지에게 가버렴. 그 사람이 더 정확하게 알려줄 거다. 그는 기업가이니까. 죄송한데 아버지, 아버지와 마이크 아버지의 차이점은 뭔가요? 나와 마이크의 아버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돈에 대해 안다는 것이지.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내 일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돈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잘 다룰 줄 안다는 거다. 만약 그 사람이 돈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가 기업가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지. 아빠처럼 그저 직장만을 다니는 셀러리맨들은 돈의 흐름이나 돈을 창조하는 것에 대해 알 필요가 없단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상사들이 그런 아빠를 싫어하지. 그런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전혀 인사 고과에도 도움이 되질 않아. 돈을 다루는 것은 아빠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직장, 즉 이 나라 정부가 우리 같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그 회사가 하는 거다. 그 소리를 들은 기요사키는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지금껏 자신이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친구 아버지의 사무실로 이튿날 찾아갑니다. 찾아온 기요사키를 앞에 두고 부자 아빠 마이크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부자들은 항상 무료로 일한다. 직원인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 받고 있는 돈의 액수로 평가하며 그에 따라 행동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자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 부자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하며 오히려 스스로 돈을 만들고 창조하려 애를 쓰지. 그것이 바로 부자들이 돈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이란다. 무슨 말인지 통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기요사키 앞에 갑자기 마이크 아버지가 모노폴리 게임판을 크게 펼쳐 보이며 함께 게임이나 하자며 게임을 시작합니다.
조금씩 게임에 빠져들며 마이크의 아버지는 순식간에 호텔 3개와 레스토랑 1개를 소유할 수 있었고 9살 기요사키는 여전히 돈을 벌기 위해 게임상이었지만 담배 심부름과 청소 그리고 식사, 서빙 업무를 담당하며 비록 게임상이었지만 점점 더 나이 들어 인턴이 되었고 그에게 주어진 업무들은 단순한 청소 업무나 심부름 같은 일에서 글쓰기, 복잡한 마케팅 업무, 회계 등으로 넘어가며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고 게임에 조금씩 실증이 나기 시작한 기요사키는 친구 아버지에게 도대체 돈 버는 방법은 언제 가르쳐 줄 건가요? 라고 말하며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친구 아버지가 웃으며 기요사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요사키,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모노폴리 게임이요. 아니, 기요사키,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모노폴리 게임 중이라고. 내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구나. 기요사키,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것 같냐고. 여전히 똑같은 답을 하고 있던 기요사키에게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아니, 난 지금 너에게 돈의 정체에 대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때 부자 아빠는 게임판에서 초록색으로 된 자신이 게임에서 얻었던 작은 집 모형 하나를 기요사키에게 들어 보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기요사키, 성공하는 방법에는 수천 가지에 이르는 무수한 방법들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라고 말하며 게임판에 있던 자신이 획득한 또 다른 초록색 호텔 3개와 빨간색으로 칠해진 레스토랑 1개를 기요사키 손에 쥐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는 비밀은 말이야. 너처럼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재정과 자산을 위해 일하는 거다. 그것이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호텔이 될 수도 있으며 혹은 나처럼 기업가로서 사업을 사서 돈을 창조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부자 아빠는 9살 된 기요사키 그 작은 손 가득 초록색 레스토랑 3개와 집 한 채를 꼭 쥐어주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기요사키, 네가 가장 먼저 깨우쳐야만 하는 것은 남들이 주는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일하지만 돈을 창조하고 만드는 일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를 매번 고민하고 또한 그 일을 직접 해보는 거다. 기요사키는 집으로 돌아와 이불을 잔뜩 뒤집어 쓰고 전구불빛 아래에서 또박또박 오늘 배운 부자 되는 법을 이렇게 복습했습니다. 부자 되는 첫 번째 방법,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교육은 돈이 아니라 직장을 얻기 위한 것들이고 진짜 돈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이 세상 밖에 숨겨져 있다. 두 번째, 부자가 되려면 무료로 일할 줄 알아야만 한다. 남들에게 돈을 받아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고 무료로 일하되 오히려 남들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만 돈을 벌 수 있다. 세 번째, 부자 되는 방법은 수천 가지이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찾자. 그러면서 기요사키는 부자 아빠가 오전에 쥐어주었던 그 호텔 3개와 레스토랑 1개의 모형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기요사키의 사연을 접하고 9살의 기요사키만큼이나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치 20년 동안 세상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느낌이었고 제 자신 모두를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충격이라는 말로도 절대 설명할 수 없었던 그 굴레 속에서 빠져나와 부자 아빠가 바라보았던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려 노력했고 제 안에 깊숙이 박혀져 있던 그 가난했던 아빠가 알려줬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20년 동안 씻어내고 걸러내며 때로는 고통스럽게 배워나기 시작하며 마침내 저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깊은 영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부자의 꿈을 이룰 수 있고 기회가 보이며 비로소 그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요사키 반가웠다. 떠나기 전에 이 말 한마디만 명심해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이야, 감정이 아니라 생각하기 위해 너의 감정들을 사용하는 법을 터득해라.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감정들을 위해 지출을 하고 부자들은 그 감정을 통제하며 오히려 자산들을 사모으기 시작한다. 오히려 중산층이 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빚을 내어 사모으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자산이라고 믿고 있지. 절대 너의 생각 수준이 그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노력해라. 너의 수입 증가가 진짜 자산과 자산을 획득하는 데 사용되지 않게 되면 그건 결국 다른 사람의 배를 불려 그들만 더 부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꼭 명심해라. 부자처럼 말하기. 재무제표 보는 법을 지금 당장 배웠다고 해서 이제까지의 세상이 갑자기 달라져 보이거나 부자처럼 삶이 일순간에 바뀌며 더욱이는 돈이 어떻게 흘러 그곳에서 내가 무엇으로 돈을 벌어 자산을 만들 수 있는가라고 그 모든 것들이 그 즉시 보이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나에게 부자 지식들이 스며들어 완벽하게 체득화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가장 빨리 가장 효율적으로 부자 지식들과 의식을 받아들여 체득화할 수 있을까? 가장 효과적이고 가성비 좋은 최고의 방법은 바로 평상시 내가 쓰는 단어와 말 그리고 어휘력 전체를 모두 부자들이 쓰는 그것들로 통째로 바꾸어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얼마 있어 라고 말하는 대신 자본금이 얼마야 라고 말하고 살고 있는 집을 지금 팔면 얼마야 라고 묻는 대신에 내 집의 자산 가치가 얼마냐라고 묻는 것이고 지금 돈벌이 하려고 그러느냐 라고 말하는 대신에는 지금 현금 흐름을 바꾸기 위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며 매우 의식적이고 자의적으로 부자들이 쓰는 단어와 문장들에 내 스스로를 계속해서 노출시켜 어휘력 자체를 아예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효과를 더 높여주기 위해 방법 하나를 추가해서 소개해드리면 모든 사물에 대해 수치화시키며 말하도록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가 매우 안 좋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경제 전문가들이 쓰는 말처럼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최저이고 그 이유가 실질 국내 총 생산 GDP 성장률의 1.9%에 그쳤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느끼는 실물 경제가 더욱더 낮아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나의 잠재 의식에 계속해서 수치로 대비시키며 부자들의 언어를 계속해서 주입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응하게 되면 뇌 자체의 시스템 역시도 아예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숫자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또한 그렇게 말하기를 진심으로 좋아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숫자들 앞에서는 무력해지고 주눅이 들며 뒷걸음질 치게 되는데 심지어는 자신과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받아들이기까지 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먼저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오로지 무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자를 만드는 습관.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의 습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일주일 전에 장을 봤을 때 오이값 한 뭉치에 4불 50이었는데 오늘 보니 5불 90이다. 이 똑같은 상황을 봤을 때 보통의 경우는 1불 40이나 비싸졌네라고 말하지만 부자들은 그 똑같은 상황 하에서도 일주일 간격으로 벌써 31%나 가격이 증가했네 라고 말하며 다음 주에 다시 31%가 증가하게 되면 1불 83을 더해 7불 73을 내야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며 그 즉시 전체적인 물가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증감률에 대한 공식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부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부자들은 그 역시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공식들을 찾게 되고 결과값, 즉 오늘의 오이값 5불 90에서 일주일 전 오이값 4불 50을 뺀 상태에서 다시 전번주 오이값 4불 50을 나눠 나온 값 0.31에 100을 곱해 100분율로 환산을 하며 31%가 나온다는 것을 스스로 깨우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배우게 된 상승률 공식은 내가 대출을 받았을 때 혹은 자산을 만들었을 때 그곳에서 돈이 어떻게 얼마나 움직이는가를 계산하게 되고 그렇게 숫자에 점점 더 노출이 되면서 자신 스스로가 더욱더 경제 환경에 강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나의 부자 습관은 그곳에 머물지 않고 더욱더 확장해 나가며 내 사업의 마진율을 계산하는데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도 알게 되며 금년 매출이 18억 5천만 원이고 작년 매출이 13억 2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작년 매출 13억 8천만 원에서 올해 매출 18억 5천만 원을 나눠 여기에 100을 곱해 작년보다도 내가 75%나 회사를 성장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면서부터는 내 스스로의 성장성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더욱더 확신을 얻게 되며 내년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도 되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자신감은 모두가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이는 나는 그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자신감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데이터와 숫자로 구성된 스스로의 금융지식을 통해 얻게 되는 그 성장의 질은 상대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부의 사고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이고 방식입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아주 하찮았던 오이 가격 4불 50으로부터 시작해 인플레이션의 추이를 직접 피부로 실감하게 되고 전주보다 내가 얼마나 더 돈을 내고 있는가를 계산하게 되면서부터는 매달마다 받는 월급 봉투 하나로 매주마다 치솟는 31%의 물가를 절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 탈출구를 찾게 되며 삶을 조금씩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 지식과 금융 교육은
나를 아주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솔직히 부자의 세계에서 막연한 희망 같은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지극히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자기 객관화는 이제까지 그저 흘려들었던 모두 경제 용어들이 매우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게 만들고, 그러면서 금융 지식과 금융 교육이 왜 필요한가를 알게 되며 비로소 나의 의식 자체 모두가 부자들의 그것들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부자의 삶으로 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부자들처럼 말할 수는 있습니다. 부자들의 오히려 하나 흉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부자 교육의 첫 시작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저의 집사람은 매우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나마 나은 중산층 출신이었죠. 가난과 부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집사람과 저의 차이점은 거의 없습니다. 가난은 어떤 집안 출신, 부자, 중산층이라고 하는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패배의식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패배의식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오직 자신 스스로가 부자 교육을 하며 탈출해 내는 것뿐입니다. My rich dad forbade me from ever saying I can't afford it. How can you do something? Figure out how you can do something. So over my lifetime, most of the projects 부자 지능을 찾다. 저는 사실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평생 동안 최소한 저의 친아버지, 가난한 아빠에게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었던 부자로 성공할 수 있는 아주 기막힌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독창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매우 중요했던 성공의 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평생에 걸쳐 돈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그러면서도 기발했던 방법들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은 완전히 빈 주먹이었던 저를 지금의 억만장자로 만들어주었고, 마침내 저의 부자 지능으로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더욱더 부자가 될 수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려 저의 성공의 구할은 이렇게 만들어진 저의 성공 지능이 담당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토록 얻고 싶었던, 그러면서도 그토록 찾아 헤맸던 이 부자 지능들은 오직 책으로만 절대 배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자 지능을 얻으려 할 때 책이 완전히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책을 더 많이 접해야만 하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각자가 원하고 갈구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자 지능을 말해주는 책은 이 세상에 존재치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그 책의 제목이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고 찾던 책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그 비법을 찾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 지능은 어느 날 번쩍거리며 지상으로 내리꽂는 낙뢰처럼 찾아옵니다. 몇 날, 며칠, 그리고 몇 달, 심지어 몇 년까지도 고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고민하며 쥐어짜도 뜯어내도 찾아오지 않다가도 오랜 변비가 해결되듯 그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원해야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친아버지는 스탠포드 대학, 시카고 대학, 그리고 노스웨스트 대학에서 여러 박사 학위를 따시며 소위 말하는 엘리트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절대 부자는 아니셨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부에도 목적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25살 때 18,000달러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 친구의 부자 지능은 다시 직업을 얻어 돈을 모아야겠다라고 말해주었고, 저에게는 그토록 발급받기 싫었던 신용카드들을 모두 발급받아 그 계약금 모두를 결제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의 삶은 지금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심지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매우 특출난 사람들은 기막힌 창의력과 남들을 뛰어넘는 노력들이 함께 수반된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노력은 어찌 보면 성공적인 삶에서 오히려 더 쉬운 편에 가깝습니다.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 가장 쉬운 것도 사람들은 힘들다라고 말하며 포기해 버립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성공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은 똑같은 상황하에서 남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기막힌 창의적인 부자 지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디어 하나가 몇천억 원의 부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부자 지능의 핵심.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우선 되어져야만 합니다. 확신 없이
절대 그 어떤 부자 지능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1에 1을 더하는 것만큼이나 매우 쉬운 성공의 방정식입니다. 제 아무리 탁월한 아이디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면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기는커녕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럼 나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제가 18,000달러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었던 과감성은 2년 가까이 투자했던 금융 지식과 금융 교육을 차곡차곡 내 안에 쌓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친구는 그 똑같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정성을 들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다시 가난의 길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사실 창의적인 부자 지능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스스로의 성공 암시이며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믿음에 더 가깝습니다. 탑다운 발음업. 부자 지능을 만드는 데는 탑다운 방식과 발음업 방식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될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목표부터 정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에 따라 실행해 나가는 목표 지향적 탑다운 방식이 그것이고, 반대로 발음업 방식은 갑자기 배가 고파 밥을 먹어야 하는데 이때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들을 보며 어떤 메뉴를 할지 정하면서 그 재료들을 모두 꺼내 메뉴를 만들어 나가는 동기부여형 부자 지능인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성공에 보다도 빠르게 다다를 수 있는지보다는 이 둘을 상황에 따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나의 마인드셋, 사고방식 그리고 마음 자세까지 세팅해 나가며 성공에 이를 수 있는지를 판단해 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성공의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성공 레시피를 만들다. 이제 여러분들만의 레시피에 창의적인 성공 영감과 부자 지능을 넣었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성공 재료들을 넣을 차례입니다. 성공하기 위해 결심하면서 항상 부족하고 벽에 부딪히는 것은 당연히 돈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돈은 항상 세상에 넘쳐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돈을 쟁취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달하죠. 하지만 결국엔 누군가는 그 극소수가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제 아무리 악조건 하에 있다 하더라도 탑다운 방식으로 가장 먼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결정하고 그곳을 향해 가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부자가 되기 위한 부자 지식과 금융교육을 스스로 쌓아가야만 합니다. 이 둘이 여러분들의 부자의 삶을 이끌고 여러분들의 삶을 추진시키는데 가장 강력한 주된 엔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모든 간절함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냉장고에서 꺼내 그 허기진 갈증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동기부여로 삼아 사용 가능한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 여러분들만의 성공을 위한 레시피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다른 노력이 될 수도 있고 꿈이 될 수 있으며 저처럼 지독하게 가난했던 기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 간절하게 버티고 절박하게 매달리며 그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나 자신에 대한 약속을 힘껏 버무려 오늘도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부자 지능은 절대 뛰어난 학위나 위대한 지식으로 비롯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결국엔 성공할 것이다. 나는 해낼 수 있다. 나는 해내고야 만다라고 하는 그 굳은 의지들이, 그 결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부자 지능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발 저의 친구처럼 또다시 가난해질 수 있는 그 삶의 도피처로 오늘을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단호함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이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요사키 씨께서는 쓰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집은 자산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집이 자산인가요?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집을 자산으로 만드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는 전적으로 이것의 방법을 찾다. 우선보다 구체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융교육과 금융지식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둘은 기본적으로 총 6가지의 기본적인 단어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중 가장 첫 번째는 수입이고 두 번째는 정반대인 지출이며 그 위에 존재하는 자산 그리고 부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어는 돈이고 마지막 여섯 번째 단어 바로 여러분과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그 단어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더욱이는 가난의 4분면에서 부자의 4분면으로 이동을 할 때 그 통로에 숨겨진 비밀 역시도
바로 이 현금 흐름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현금 흐름은 마치 전 세계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지닌 슈퍼맨과 같습니다. 손익 계산서에 돈이 들어와 나가는 과정에서 자산이 생기고 또한 그 자산을 만들기 위해 부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저 높은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며 그 모든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그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엔 부의 진정한 힘은 바로 이 현금 흐름에서 나온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현금 흐름은 재무제표 위에서 어떻게 얼마나 윤활유처럼 흘러날 수 있게 만들 수 있느냐에 따라 삶의 변화까지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현금 흐름을 어떻게 관리하고 조정하며 통제할 수 있느냐에 따라 서유자께서 처음 저에게 질문하셨던 그 질문, 집이 자산인가 아닌가에 대한 대답도 함께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자산으로 만들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나의 자산으로 만들려면 우선 현금 흐름이 처음 시작되는 지점, 즉 인컴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 내가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업체가 아닌 직업을 갖고 이 모든 자산과 부채, 수익, 지출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현금 흐름은 동맥경화가 걸린 혈관들처럼 좀처럼 활기를 얻을 수 없고, 심지어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병에 걸려 병원에 단 일주일만 입원을 해도 금세 심근경색과 마치 오래된 자동차의 엔진들처럼 즉시 그 동작을 멈춰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들어오는 즉시 바로 비용 그리고 지출로 곧장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10m 밖 수도꼭지를 틀면 곧바로 잔디밭 위에 호수로 그 모든 물이 쏟아져 나와 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수입이 아예 자산을 만들기도 전에 활용되지도 못할 뿐더러 바로 지출로 이어지는 이 단순한 순환고리가 가난을 더욱더 부채질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재탄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이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상황은 언제나 제로섬 게임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알래스카에 있는데 아프리카처럼 따뜻해지길 바라는 것과도 같은 논리입니다. 이 현금 흐름에서는 그 어떤 경우라도 절대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기회조차 얻을 수 없죠. 그저 수입이 생기면 들어오는 즉시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흘러나가는 것을 막거나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런 현금 흐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을 제가 자산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런 현금 흐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사회적 통념으로 소위 중산층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고급 아파트를 사면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자동차를 할부로 사고 소비 패턴들 역시도 부자들처럼 소비할 수밖에 없기에 결국엔 하우스푸어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생활 패턴 속에서 설사 수입이 더욱더 늘어난다 해도 역시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대기업을 다니는 남편 혹은 아내가 진급을 하여 수입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늘어난다 할지라도 동일한 수입 구조를 지닌 상태에서는 그저 더 좋은 자산을 갖겠다라고 하지만 25평 아파트에서 34평 아파트로 혹은 강북에서 강남 아파트로 이사를 가지만 그 자산은 결국 더 큰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유는 거의 동일합니다. 아이들이 커 가니까, 혹은 강남 8학군으로 아이들을 보내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하여 평수를 늘리거나 강남으로 이사를 가면 이 역시 멀쩡한 차를 팔고 이번엔 1억을 호가하는 수입차를 다시 뽑고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혹은 더 좋은 상표의 옷과 가방, 제품들을 사며 더욱더 가난해지는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으로 곱는다 라는 말은 바로 이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점점 더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속으로는 문제가 골마가고 있지만, 이런 여러분들을 통해 돈을 버는 유일한 사람들은 부동산 중개인과 주식 중개인, 그리고 은행, 그리고 몰기지 상품 중개인들 뿐인 것입니다. 이 말을 어느 강연에서 말하니까 청중 중에 한 남자가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몰기지가 전혀 없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몰기지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이분의 집은 그럼 자산인가요? 죄송한데 이분은 아주 중요한 점 하나를 간과했습니다. 주택 대출금은 없다라고 하지만 평생 갚아 나가야 할 세금, 즉 종합소득세를 비롯해 그 아파트를 갖고 있는 한 죽을 때까지 내야만 하는 세금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으면서까지 자식들에게 그 집을 상속해 줄 때는 상속세라는 세금을 내야만 하지요. 그런데 그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자산에서?
아닙니다. 결국 전과 똑같이 자신이 노동으로 해서 번 월급으로 충당됩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은 은퇴를 하고서도 여전히 일을 하면서 역시 계속 세금을 갚아 나가야만 하는 현금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를 세금이라 불리우는 악성 부채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이고지고 살아가야 하는 짐이기 때문입니다. 헌데 아쉽게도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더 남겨져 있죠. 바로 유지비입니다. 그 집을 소유하는 동안 계속해서 내야만 하는 유지비가 남겨져 있습니다.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주택 대출 원금과 이자, 그리고 집을 소유하는 한 내야만 하는 세금들, 거기에 막대한 유지비, 이 모두를 단 하나의 수입으로 해결하려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자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 말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 말은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살 때만큼은 당신의 월급에서가 아니라 먼저 당신의 월급으로 자산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자산을 통해 집을 사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집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방법은 부의 사분면에서 자산을 만들기 위해 금융지식을 쌓고 금융교육을 통해 현금 흐름을 제어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먼저 키우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내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집을 샀을 때는 25살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제가 살 집이 아니었죠. 월세가 나오는 투자용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아주 허름한 냉방조차 되지 않았던 쥐와 바퀴벌레들이 득실거렸던 그 아파트에서 바닥에 매트리스 하나 깔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투자용 부동산을 통해 월세를 만들어 나갔고 저의 또 다른 주머니를 통해 돈이 모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로 집을 자산으로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산의 시작. 제가 처음 임대사업을 시작해야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제가 동원할 수 있었던 최대 자금은 18,000달러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초기 자금에 맞춰 최대한 좋은 입지에 인테리어 비용도 들이지 않는 집, 그리고 최대한 좋은 역세권에 있는 아주 작은 아파트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당시 저는 여전히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저의 현금 흐름의 근간은 여전히 가난한 사분면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한 저의 현금 흐름 속에 가용할 수 있었던 최대 수단, 즉 제가 갖고 있던 신용카드를 통해 그 모두를 지불했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었던 최대 임대 수입은 최초 25달러가 전부였습니다. 이게 바로 저의 첫 자산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준비를 하기 위해 저는 1년 8개월 동안 거의 2년간을 금융 지식과 금융 교육을 스스로 독학하며 부자의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도록 확신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저의 자산은 기존에 가난했던 현금 흐름에서 부자들만의 현금 흐름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무한 반복적으로 저의 주머니에 리턴되어 저의 주머니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제 노동으로 벌었던 노동의 대가로 지불했던 몰기지, 건물 유지비용, 그리고 심지어 세금에 이르기까지 그 모두를 벗어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오로지 들어오는 자산에 의해 만들어졌던 캐시플로우, 즉 현금 흐름만으로 그 모든 것을 100% 지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최초의 임대 수입 25달러는 계속해서 부러져 나가 오로지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만으로만 거대한 호텔 하나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은 1200개가 넘는 숙박이 가능했던 거대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오로지 제가 임대 수입만으로 자산을 이루어 그 호텔을 인수한 줄 알고 계십니다. 만약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을 귀담아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이 바로 진짜 부자들이 하는 금융 교육과 지식들을 이용한 자산을 만드는 방법과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진짜 비밀.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부자의 현금 흐름의 방점은 바로 세금을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부의 크기가 결정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아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집도 어떤 때는 자산이 되고 또 어떤 때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하나 산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월급이 억대 연봉을 넘어 그 이상이 되어 지금 살고 있는 집 대신 자식들 혹은 재테크용으로 하나 더 구입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금융지식과 금융교육으로 무장된 부자들은 순식간에 평당 임대료를 기준으로 몰기지가 얼마나 나가고 유지비용은 얼마이며 그 마지막으로 세금이 평당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집 두 채를 사게 되면 정부는 여러분들을 매우 성공한 개인적인 엄청난 부자로 판단하게 되고 이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게 되면 투기꾼으로까지 판단되어 두 번째, 세 번째 주택을 구입 시에는 8.4%에서 9% 그리고 세 번째 주택부터는 12.4%, 13.4%까지 세금이 중과세되며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집을 임대사업자로 민간주택 임대사업자로 구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부터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별법에 따라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혹은 오피스텔들을 임대 목적으로 두세 대 이상 구입을 하게 되면 재산세는 완전히 면제가 되고 심지어 그 면적 이상 40제곱미터 이상이어도 75%나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이렇게 금융지식과 금융교육을 통해 알게 된 부자 지식을 통해 평당 임대 수익에 숨겨져 있던 그 거대했던 임대 세금들을 고스란히 아낄 수 있게 되고 내 호주머니 속으로 가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비밀 때문에 부자들이 더욱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금융지식을 통해 자산을 만든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사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거위를 사는 대신 슈퍼로 달려가 자신들의 돈으로 그 많은 달걀들을 삽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 자신이 직접 요리해서 먹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하지만 뱃속으로 들어간 그 달걀들은 절대 황금알을 다시 낳아주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자산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차이가 바로 부자로 사는 삶의 방식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황금 거위를 잡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다니고 있는 직장을 관두고 사업을 시작해야만 하는 건가요? 부자들이나 혹은 기요사키 씨 당신처럼 말이죠. 그때 저는 단호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전에 가장 먼저 해야만 하는 것은 당신이 먼저 금융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금융지식과 금융교육은 이 부의 사분면 모두에서 가장 강력한 힘인 현금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건 학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죠. 이 모든 교육들은 학교가 아닌 바로 이 세상 밖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두가 당신 스스로가 찾아 배워야 하고 익혀야 하며 경험하며 그러면서 깨우치고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융지식과 금융교육을 깨우칠 수 있게 되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왜? 라는 질문을 가슴속에 품게 됩니다. 안전하다 믿었던 직장의 울타리가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야 직장인으로서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의 사분면 전체를 흐르는 이 중요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없다라는 문제를 마침내 인식하게 되면서 이것이 가장 강력한 삶의 동기부여를 만들어 직업이 아닌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곳에 눈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찾아 행동으로 옮기며 부자의 길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자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얻게 된 힘은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원동력을 만들며 더욱이는 이런 힘을 갖추고 있는 나는 남들보다도 실패 횟수를 더욱더 줄일 수 있고 삶을 초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면 설사 실패가 다가와 추락한다 할지라도 부자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갖고 있다던 그 강력한 회복력을 갖춤으로써 오뚜기처럼 다시 솟구쳐 올라 다시 경제적자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This lazy people always say, I can't afford it. I don't have the money. That's why they're poor. They have a poor mindset. 부자가 먼저 되어라. 생각이 게으른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먼저 생각합니다. 돈부터 모으고 안전하게 투자하여 성공해야겠다라고. 하지만 부자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자금이 모일 때까지 절대 기다리지 않죠. 25살 때 첫 임대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약 2년간 공부하고 있을 때 함께 같이 공부하던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희 둘은 목표도 같았고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까지도 매우 비슷하여 매일같이 만나 서로의 꿈에 대해 토론하고 미래를 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정확히 1년 8개월이죠. 저희 둘은 배우고 익혔던 그대로 투자 부동산을 보러 다녔고 마침내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좋은 부동산 하나를 찾게 됩니다. 저희들의 고민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투자용 부동산을 하나 힘겹게 찾아냈지만 문제는 그 부동산을 계약할 수 있는 계약금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18,000달러. 저희 둘은 그 초기 투자 계약금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고민 속에서 결정은 매우 달랐습니다. 제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손 벌릴 상황도 아니고 아무래도 다시 직장을 돌아가 그 돈이 모일 때까지 일을 하며 기다려야 할 것 같다. 그러면서 결국 그 친구는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직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 순간 아주 오래전 부자 아빠가 제게 해주셨던 말씀 하나가 제 머리에 순간적으로 떠올랐고 돈을 모으기 위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갔던 그 친구와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자의 선택. 9살 때 부자 아빠와 모노폴리 게임을 하고 난 직후 부자 아빠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조언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운을 떼셨습니다. 기요사키, 부자가 되는 관점에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돈이 없어. 나는 그것을 절대 할 수 없다. 라는 말이다. 게으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갖고 있는 상황에만 집중하려 한다. 그렇게 생각이 게을러지고 가난해지면 너는 절대 발전할 수 없다. 부자로 성공한 사람들 모두는 문제 그 너머를 보려 노력하고 그 너머를 보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며 성공에 이르는 것이다. 하지만 생각 자체가 게으른 사람들은 그 문제의 본질조차 회피하려 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매우 싫어한단다. 예를 들어 뭔가를 투자하려 할 때 자본금이 없다라고 한다면 가장 쉽게 그 돈부터 모으려 한다. 하지만 부자들은 그 문제가 목적이 되고 그 목적에 이르기 위한 방법들을 책을 통하든 경험을 통하든 아니면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어떻게 해서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 먼저 일어선다. 그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부자 지능이다. 그러니 너는 절대 어디를 가든 네가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며 다니지 말아라. 그렇게 게으른 말 하나는 내 생각 자체를 아예 게으르게 만들고 그렇게 게을러진 생각 자체가 너의 인생을 만드는 것이다. 생각이 게으르고 생각하기를 귀찮아하는 사람들 모두는 돈이 없어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돈을 댈 능력조차 없기 때문에 그 능력조차 발휘하려 하지 않고 방법을 아예 찾으려 하지도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모두는 실제로 그런 매우 나약한 삶을 살게 된다. 그들 자신이 그들을 스스로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그 게으른 생각과 사고 방식, 마음 자세들 때문에 그들의 잠재 의식들에까지 가난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반복적으로 되뇌이는 나는 할 수 없다. 결국 실패할 거다. 나는 절대 결국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그들 자신의 운명조차도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 속에 있는 무의식들이 하나둘 좀벌레들처럼 기어나와 그들의 머리, 손, 발 그리고 내뿜는 한숨조차도 패배자들처럼 내뱉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움직이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기요사키, 넌 정말 놀랄 것이다. 그렇게 패배자가 된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빨리 패배자로 만들고 또 그렇게 되어가며 얼마나 쉽게 그리고 얼마나 자주 반복적으로 그들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보게 되면 말이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어쩔 땐 너무나 화가 난다. 더욱이 이런 사람들은 충고조차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기요사키, 만약 네가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패배자가 되지 않도록 내 자신을 강하게 붙들고 또 붙들어라. 절대 안 된다라고 자신을 먼저 결정짓지 마라. 지금 이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아예 생각지도 못했던 매우 창의적인 방법과 생각들로 그 모든 문제의 너머를 보며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해내려 노력해라. 현실에서는 돈이 많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그리고 그 난관과 봉착되어지는 모든 문제들은 너를 비롯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이라는 점을 절대 잊지 마라.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 너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만 한다. 그렇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모으고 동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둘 익히고 배우게 되면 그 결심 하나 때문에 너는 더 이상 가난해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럼 바로 그것이 너의 부자 지능이 된다.
저는 그 순간 돈을 모으기 위해 직장으로 돌아갔던 그 친구의 선택과 완전히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선택하는 대신 발급받을 수 있는 모든 신용카드들을 은행을 돌아다니며 발급받았고 18,000달러 계약금 모두를 그 신용카드로 모두를 결제하며 그 집을 결국 계약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문제 해결 대신 문제 회피를 선택했던 그 친구는 여전히 그 직장에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매우 중요한 몇 가지를 이렇게 놓쳤습니다. 그중 가장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는 것과 그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매년마다 오른다는 것이었고, 실제로 그가 돈을 모아 제가 샀던 18,000달러짜리 그 주택을 사려 했을 때는 이미 5배 이상 오른 뒤였습니다. 그 친구는 그 당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기회 모두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친구가 놓쳤던 것은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변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5살 때 저와 함께했던 그 친구의 열정은 저보다도 훨씬 더 뜨거웠고 또한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들어가면서부터 이미 그는 그가 갖고 있던 부자가 되려 했던 굳은 결심과 의지를 모두 다 잃어버렸고 자신 스스로를 다시 가난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그리고 될 수 있는 진짜 무기는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있는 그 방법들을 찾아내야겠다라고 하는 그 적극성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낼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부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생각을 지닌 사람들은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견디려 하지 않습니다. 그 게으른 생각 때문에 자신이 가장 잘하고 편한 방법, 돈을 모으기 위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그때부터 자신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자기 합리화와 핑계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입에 아예 이렇게 달고 다니죠. 나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어 부자가 될 수 없었다. 요즘 들어 부쩍 드는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진짜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의 차이점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극명한 차이점은 바로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를 향해 가겠다라고 하는 마인드셋 그 자체가 아예 달랐던 것이고, 그 생각 모두가 그들은 물론이고 그들 자식들에게도 똑같이 되물림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9살 때 친구 아버지 부자 아빠를 만나지 못했었더라면 지금의 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여전히 가난한 아빠 밑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산과 부채의 차이. 부자가 바라보는 자산과 부채의 관점은 보통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산과 부채의 관점과 매우 다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차는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그 기준은 무엇으로 그 차를 샀는가에 따라 극명히 달라집니다. 부의 사본면 왼쪽 편에 있는 E나 S는 거의 대부분 보통 할부 아니면 아주 대담하게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차를 삽니다. 수단만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 자신이 노동을 해서 번 돈으로 그 차를 사는 것이죠. 미리 차를 갖고 대금으로 그 비싼 이자와 함께 차값을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자, 이번엔 부자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를 사는 부자들은 그 비싼 고가의 차를 자신의 돈으로 살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그 비싼 고가의 차들을 삽니다. 최소한 노동을 통해서는 절대 사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자신이 아닌 자신이 이미 만들어 놓았던 자산이 그 비싼 고급차를 자신을 대신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럼 이때 이 차는 자산인가요? 아니면 부채인가요? 이 두 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난한 면에 있는 사람들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우선 가장 편한 수단과 방법, 즉 신용카드를 통해 그것들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돈들은 자신이 그토록 힘겹게 벌어 일했던 노동의 대가에서 만들게 되죠. 통계에 따르면 부자들은 거의 현금을 사용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왜일까요? 바로 인간의 본성인 죄의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물리적으로 불편합니다. 하지만 내 지갑에서 돈을 꺼낼 때부터 이미 심리적인 통증들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소비가 맞는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소비를 늦추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 즉시 삽니다. 그것도 아무런 제약이 없고 심리적인 고통과 죄의식 하나 없는 신용카드나 할부를 이용해서 말이죠.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지점을 아주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자산과 부채를 나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근원이 내 노동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나의 자산을 통해 만들 수 있는지에 따라 나의 삶이 가난과 부자로 결정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단을 그저 감정과 감성으로만 의지할 수 있을까요? 금융 지식의 필요성.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감성과 감정들은 언제나 불안정하고 불편합니다.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자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바로 금융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직업을 갖고 있으면 오직 자신이 하는 일에서만 배울 수 있지만 금융 지식을 스스로 배우고 터득하여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이 세상엔 부자와 가난한 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에 대한 매우 냉철한 현실 감각과 어디에 속하고 싶은지를 결정하게 되면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돈을 위해서만 노력하는 대신 그 똑같은 노력을 진짜 내 자신만의 자유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금융지식이 갖는 의미인 것입니다. 금융지식의 가장 기본은 회계입니다. 회계는 자산과 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차, 대조표, 그리고 실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전 과정을 담고 있는 손익계산서로 이루어져 있고 돈이 들어올 땐 왼쪽 편에 담겼다가 나갈 때 오른쪽 편으로 나가게 되는 시스템이 바로 손익계산서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금융두뇌라 부르고도 있는데 실제로 저는 돈이 들어오면 저의 좌뇌는 손익계산서의 왼쪽 편, 즉 차변처럼 움직여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해야만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지 본능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제 자신을 제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들어온 돈들을 소비가 아닌 또 다른 나의 자산을 만들기 위해 손익계산서의 오른쪽 대변에 어느 항목으로 보내야 보다 빨리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 과정을 누구보다도 빨리 신속하게 판단하여 또 다른 돈과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억만장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수천 개의 숫자들을 한꺼번에 순식간에 암산해내듯 돈이 자신에게 들어와 어디로 나가야 자산이 될 수 있는지, 이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돈이 자신을 위해 또다시 일할 수 있는지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해낼 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자산을 만들기 위해 돈이 손익계산서의 차변에 충분치 않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세금을 어떻게 더 절세할 수 있는가를 그 방법을 다시 찾게 되고 혹은 그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가 구두쇠가 되는 것을 절대 서슴지 않기도 합니다. 부자, 은행. 이를 위해 부자들은 은행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그 이용 방법 자체가 보통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빌리러 은행을 가지만 부자들은 자산을 늘리기 위해 혹은 만들기 위해 목돈을 모으는 하나의 창고로 그 은행을 이용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할부나 몰기지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죽도록 일해서 버는 그 돈들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의 돈이 아닙니다. 바로 은행들의 돈인 것이죠. 언젠가 매우 놀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했던 한 여학생이 제게 들고 왔던 신용카드 신청서에서였습니다. 그 신청서의 가장 맨 위 첫 번째는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에는 아주 큼지막하게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자산 상태.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한 여학생이 자산이 어디 있었을까요? 모두가 아는 그 진실을 은행은 마치 이미 사회생활을 한참이나 한 직장인들처럼 그 여학생을 취급했고 부자들이 가장 잘 사용한다는 그 단어 자산이라는 단어를 이용해 마치 신용카드를 갖게 되면 부자들이 되는 것처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그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학생은 몹시나 기뻐하며 그것이 독인지도 모른 채 먹는 사과들처럼 그 신용카드를 낼름 받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용카드가 마치 피터팬의 요정의 요술봉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용하며 사회생활을 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격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 금융지식을 쌓는다는 것, 이것의 궁극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그럼으로써 내 삶을 책임져 남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에 그 방점이 오히려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세상은 부자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요사키 씨 말씀 중에 중요한 질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빚에서 벗어나 소득을 만들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사회자님께 반대로 여쭤보죠. 빚,
빚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글쎄요, 신용카드, 학자금 대출, 그리고 쇼핑을 하며 얻게 되는 매우 부정적인 느낌들이 먼저 듭니다. 빚의 정체. 네,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더욱이는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과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들 모두가 빚은 가장 나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렇게 교육받고 자랐고요. 마치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 것처럼 말이죠. 헌데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평생을 통해 그 부채를 갚고 그 부채를 갚기 위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금융 전문가 역시도 빚 한 푼 없이 사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고, 더욱이는 빚을 지는 것이 무슨 죄악인 것처럼 말하고 다니며 은행은 오직 저축을 하기 위해서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한 강연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만 하는 것으로 신용카드부터 먼저 잘라 없애야만 한다라고까지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자신의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고 관리할 능력조차 없는데 이 신용카드들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빚에 허덕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갑 속에 있는 그 모든 신용카드들을 잘라 없애야만 합니다. 헌데 이것은 오직 부채와 빚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만의 이야기죠. 헌데 이 지점에서 저는 강한 의문점 하나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신용카드 모두를 잘라 없앤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엔 호텔 체크인을 어떻게 하고, 렌트카는 어떻게 빌리며, 인터넷 쇼핑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심지어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할 때 결제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군다나 은행에서는 신용카드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대출 심사조차 넣어주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신용사회에서는 신용카드 하나 없이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요사키 씨, 지금 하시는 말씀은 빚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뜻인가요?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 부자의 관점에서 보면 부채는 총 두 가지로 정확히 나뉩니다. 하나는 좋은 부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쁜 부채인 것입니다. 심지어 그 나쁜 부채 안에는 불량 부채들까지도 함께 존재하죠. 저의 관점에서 가장 나쁜 악성 불량 부채는 바로 학생들이 공부를 위해 받고 있는 학자금 대출입니다. 사회에 나오기도 전에 지는 빚이라는 점도 한몫하지만 자산을 아예 만들 수 없는 악성 부채라는 점이 바로 그 불량 부채의 전형이 됩니다. 더욱이는 여타 다른 부채들보다도 상환 기간도 훨씬 더 길어 미국의 경우에는 개인당 학자금 대출이 평균 1억 1,500만 원이고, 이는 자동차 대출 1조 8천억 달러, 다음으로만은 1조 6천억 원에 달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상환 기간도 아무리 짧아도 10년 이상이고, 심지어는 거의 평생을 통해 갚아 나가야만 하는 부채라는 점입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하버드 대학교를 비롯해 소위 아이비리그 졸업생들이 사회에 나와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이 부채를 완전히 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이 평균 5년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일반 대학생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더욱이는 이렇게 진 빚 모두는 수익을 만들기도 전에 결혼을 하면서 몰기지를 얻으며 집을 사며, 또한 자동차 할부금을 얻으면서 점점 더 악성 부채로 변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헌데 만약 이 똑같은 빚을 사업을 하다 빚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파산을 선언하고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금 대체는 그것조차도 허락되질 않고 거의 평생을 통해 갚아 나가야만 하는 인생의 꼬리표와도 같게 됩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점인데, 이들이 이렇게 막대한 학자금 대출까지도 받아 졸업하여 얻게 되는 대부분의 직업들, 의사,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각종 전문 직종들은 앞으로 수년 내에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에 대한 개념은 이렇습니다. 만약 지금 지고 있는 빚, 즉 부채가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직접 겨냥하고 그곳에서 부토로만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나쁜 부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좋은 부채는 그 부채를 통해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로 인해 수익 또한 만들어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즉 좋은 부채는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부채가 되는 것이고, 나쁜 부채는 더 나쁜 부채를 만들게 되는 악성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25살 때 집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제가 살 집이 아니었고 100% 순수한
투자용 부동산이었습니다. 온전히 렌트를 하여 임대료로 자산을 만들기 위해 투자했던 투자용 부동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2년 가까이 이와 관련된 금융 지식과 금융 교육 등을 독학으로 마스터했고 임대 수입으로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은 있었지만 불행히도 그 주택을 살 수 있는 투자 자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던 유일한 자금 동원 수단이었던 신용카드들 모두를 동원하여 자본금 18,000불을 마련했고 그 모든 계약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애 처음으로 제가 만들었던 부채이며 빚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빚은 매달 25달러라고 하는 임대 수입을 만들어주었고 저의 자산을 만들어주면 물론이고 저를 부자의 길로 인도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25살 로서는 상당히 컸던 그 18,000달러 모두를 순수하게 임대 수입으로만 모두 갚아나갔고 이것으로 인해 12,000객실이 있는 호텔 하나를 구입할 수 있게도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의 차이점입니다. 제가 아는 한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억만장자들 모두는 거의 모두가 빚을 지고 더 많은 부채를 만들어 자산을 확보해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더 큰 자산을 만들고 더 큰 부를 만들며 더욱더 위로 올라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투자를 하며 더욱더 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제 친구 중에 저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슈퍼 중에 슈퍼 억만장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여전히 기사도 없이 16년 된 골동품인 링컨 컨티넨탈을 타고 다니고 언제나 어려웠을 당시 건설 현장에서 입고 다녔던 그 작업복 차림으로 여전히 다니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스스로의 과시욕, 과욕 그리고 남들의 시선을 위한 비용 모두가 최악의 부채를 만드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무섭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가 더욱더 부자가 되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돈이 아니라 힘겹게 배우고 익혔던 그 금융 지식과 금융 교육들 때문이고 그들이 그것들 때문에 더욱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를 구별할 줄 아는 힘이 존재하고 그리고 바로 그 힘이 그들을 더욱더 부자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억만장자들이 왜 복권을 사지 않는지 아십니까? 단돈 5달러에도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은 돈이어도 그 돈들은 횡재에 가까운 나쁜 지출들이고 차라리 그런 확률이면 재무제표를 읽는 법, 유상증자 대신 무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며 또 다른 자산을 만들어 더욱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더욱더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채는 우리 일상 어디에나 널려져 있습니다. 저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참전용사입니다. 총을 다루고 쏘는 데에는 매우 익숙하고 능숙합니다. 그런 제가 전쟁터가 아닌 이 사회에서 총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10중 8구 곧바로 범죄자가 될 것입니다. 부채는 이 총과 매우 흡사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혹은 평생을 빚에 허덕이며 안타까운 삶으로 남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좋은 부채로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나쁜 부채로 지배당하며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 자신의 몫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힘은 바로 금융 지식과 금융 교육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My rich dad forbade me from ever saying I can't afford it. How can you do something? Figure out how you can do something. So over my lifetime, most of the projects 부자 지능을 찾다. 저는 사실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평생 동안 최소한 저의 친아버지, 가난한 아빠에게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었던 부자로 성공할 수 있는 아주 기막힌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독창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매우 중요했던 성공의 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평생에 걸쳐 돈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그러면서도 기발했던 방법들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은 완전히 빈 주먹이었던 저를 지금의 억만장자로 만들어주었고 마침내 저의 부자 지능으로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더욱더 부자가 될 수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려 저의 성공의 구할은 이렇게 만들어진 저의 성공 지능이 담당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토록 얻고 싶었던 그러면서도 그토록 찾아 헤맸던 이 부자 지능들은 오직
책으로만 절대 배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자 지능을 얻으려 할 때 책이 완전히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책을 더 많이 접해야만 하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각자가 원하고 갈구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자 지능을 말해주는 책은 이 세상에 존재치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그 책의 제목이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고 찾던 책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그 비법을 찾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 지능은 어느 날 번쩍거리며 지상으로 내리꽂는 낙뢰처럼 찾아옵니다. 몇 날, 며칠, 그리고 몇 달, 심지어 몇 년까지도 고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고민하며 쥐어짜도 뜯어내도 찾아오지 않다가도 오랜 변비가 해결되듯 그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원해야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친아버지는 스탠포드 대학, 시카고 대학, 그리고 노스웨스트 대학에서 여러 박사 학위를 따시며 소위 말하는 엘리트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절대 부자는 아니셨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부에도 목적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25살 때 $18,000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 친구의 부자 지능은 다시 직업을 얻어 돈을 모아야겠다라고 말해주었고, 저에게는 그토록 발급받기 싫었던 신용카드들을 모두 발급받아 그 계약금 모두를 결제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의 삶은 지금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심지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매우 특출난 사람들은 기막힌 창의력과 남들을 뛰어넘는 노력들이 함께 수반된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노력은 어찌 보면 성공적인 삶에서 오히려 더 쉬운 편에 가깝습니다.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 가장 쉬운 것도 사람들은 힘들다라고 말하며 포기해 버립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성공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은 똑같은 상황하에서 남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기막힌 창의적인 부자 지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디어 하나가 몇천억 원의 부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부자 지능의 핵심.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우선되어져야만 합니다. 확신 없이 절대 그 어떤 부자 지능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1에 1을 더하는 것만큼이나 매우 쉬운 성공의 방정식입니다. 제 아무리 탁월한 아이디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면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기는커녕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럼 나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제가 $18,000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었던 과감성은 2년 가까이 투자했던 금융 지식과 금융 교육을 차곡차곡 내 안에 쌓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친구는 그 똑같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정성을 들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다시 가난의 길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사실 창의적인 부자 지능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스스로의 성공 암시이며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믿음에 더 가깝습니다. 탑다운 바텀업. 부자 지능을 만드는 데는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될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목표부터 정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에 따라 실행해 나가는 목표 지향적 탑다운 방식이 그것이고, 반대로 바텀업 방식은 갑자기 배가 고파 밥을 먹어야 하는데 이때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들을 보며 어떤 메뉴를 할지 정하면서 그 재료들을 모두 꺼내 메뉴를 만들어 나가는 동기부여형 부자 지능인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성공에 보다도 빠르게 다다를 수 있는지보다는 이 둘을 상황에 따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나의 마인드셋, 사고방식 그리고 마음 자세까지 세팅해 나가며 성공에 이를 수 있는지를 판단해 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성공의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성공 레시피를 만들다. 이제 여러분들만의 레시피에 창의적인 성공 영감과 부자 지능을 넣었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성공 재료들을 넣을 차례입니다. 성공하기 위해 결심하면서 항상 부족하고 벽에 부딪히는 것은 당연히 돈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돈은 항상 세상에 넘쳐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돈을 쟁취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달하죠. 하지만 결국엔 누군가는
그 극소수가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제 아무리 악조건 하에 있다 하더라도 탑다운 방식으로 가장 먼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결정하고 그곳을 향해 가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부자가 되기 위한 부자 지식과 금융교육을 스스로 쌓아가야만 합니다. 이 둘이 여러분들의 부자의 삶을 이끌고 여러분들의 삶을 추진시키는데 가장 강력한 주된 엔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모든 간절함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냉장고에서 꺼내 그 허기진 갈증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동기부여로 삼아 사용 가능한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 여러분들만의 성공을 위한 레시피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다른 노력이 될 수도 있고 꿈이 될 수 있으며 저처럼 지독하게 가난했던 기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 간절하게 버티고 절박하게 매달리며 그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나 자신에 대한 약속을 힘껏 버무려 오늘도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부자 지능은 절대 뛰어난 학위나 위대한 지식으로 비롯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결국엔 성공할 것이다. 나는 해낼 수 있다. 나는 해내고야 만다라고 하는 그 굳은 의지들이, 그 결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부자 지능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발 저의 친구처럼 또다시 가난해질 수 있는 그 삶의 도피처로 오늘을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단호함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이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들으면 기요사키 씨께서는 매번마다 승승장구만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실패 한번 안 하면서 성공하는 억만장자가 있을까요? 저 역시도 죽기 직전까지 갔었죠. 거기다 당시로서는 매우 큰 금액까지도 사기를 당했는데 그렇게 몇 번의 고비를 넘기게 되니까 왜 부자들이 계속해서 부자가 되는지를 알겠더군요. 그 비법은 부자가 실패를 다루는 법. 25살 때 첫 부동산 임대 사업을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1974년에 당시에는 전무후무했던 그러면서도 획기적이었던 나일론 재질의 부드러운 촉감과 벨크로를 붙여 열고 닫기가 매우 편했던 손지갑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갔던 것이죠. 당시에는 사람들이 지갑이라는 것 대신에 그저 돈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다녔고 개념조차 없었던 터라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클립에 지폐들을 끼우고 다니는 정도였습니다. 지갑에 돈을 집어넣어 관리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저는 사업 파트너와 함께 한국에 오다를 직접 해서 그 지갑들을 10만 개나 주문을 했고 창고비와 세관 비용이 저렴한 롱아일랜드로 배송시켰습니다. 그렇게 창고에 보관하면서 저와 사업 파트너는 동시에 투자자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우여곡절 끝에 60만 달러라고 하는 투자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동시에 저의 친아버지에게서 2만 달러까지 빚을 지어 회사 운영비로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판매를 약속했던 판매점들이 샘플 판매를 하면서 모두가 하나같이 그 오더들을 모두 다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희는 초단위로 파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는 투자금의 씨가 말라 롱아일랜드 창고에서 미국으로 제품들을 옮길 수조차 없게 되었죠. 그렇게 한치 앞도 보이지 않던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저의 머리에는 부자 아빠가 저에게 해주셨던 그 어떤 순간이라도 절대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령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자 아빠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사 네가 하려는 일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려는 의욕과 의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리석음의 실수와 실패를 만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실패와 실수들을 통해 내 자신은 그만큼 더 똑똑해지고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라. 그리고 그 성장이 다음에 찾아올 너의 성공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준다. 저는 부자 아빠의 그 말씀에 따라 당시 18,000달러 때문에 직업을 찾아 되돌아갔던 친구와는 달리 신용카드로 그 결제 금액 모두를 결제했었던 그 전혀 다른 선택, 그 기발했던 창의적인 부자 지능을 다시 한번 발휘하기로 결심했고 저의 또 다른 성공의 기회로 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실에 앉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60만 불의 투자금, 2만 불의 친아버지에게서 받은 빚, 그리고 10만 장이나 되는 단 한 장도 팔리지 않고 있는 지갑들, 그리고 미국 땅도 아닌 롱아일랜드에서 잠겨져 있는 재고들, 그리고 매달 나가는 그 비용들,
저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가장 먼저 세상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먹고 살만하니 비만해졌고 스스로 자각이 되어 그때부터 그들이 모두 공원 등지에 나가 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붐은 인터넷을 만나면서 마치 지금의 인공지능을 대하듯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거리를 뛰어다니는 사람들이라고는 오직 죄를 지어 도망가는 사람과 이를 잡으려 쫓아다니는 경찰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사람들이 갑자기 공원이며 도로며 심지어 자신들의 집안뜰에서까지도 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의 수요가 진심으로 궁금했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집문을 들고 나아가 근처에서 가장 큰 공원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3일차가 되던 어느 날 벤치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한 중년 남성이 공원 주차장에 고급 승용차를 대고 차 밖으로 나와 자신이 들고 있던 차 키 뭉치를 주위를 잠시 둘러보더니 이내 운전석 앞바퀴 위에 손을 집어넣어 그 키 뭉치 그대로를 두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난 후 바로 뛰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뛰어나가던 남성의 뒷모습을 쫓던 저의 시선 안에 그 남자가 주차했던 차량 쪽으로 다가오던 한 청년이 보였고, 남자가 달려갔던 쪽을 슬쩍 쳐다보더니 이내 차 주인이 두고 갔던 그 자동차 키 뭉치를 앞 바퀴에서 꺼내 시동을 걸고 그 차를 몰고 순식간에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 1시간 뒤 되돌아왔던 차 주인은 있어야 할 자리에 차가 없어진 것을 보고 아연 질색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직접 보게 된 저는 순간적으로 기막힌 영감 하나가 떠올랐고, 때마침 제가 들고 있던 신문에 커다랗게 헤드라인으로 조깅하는 사람들의 차량 도난 사건을 대서특필 중이었던 것을 확인하고는 두 손을 힘껏 치며 바로 이거다 라고 말하며 저도 모르게 쾌재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세상의 기류를 읽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그 세상의 기류와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찾아낸 그 접점은 바로 조깅할 때 위험하게 차 바퀴 위에 두는 대신 신고 있는 조깅화 위에 키 전용 지갑을 달고 그곳에 넣고 안전하게 달리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 제작된 키 전용 지갑은 기존에 제가 한국에 주문했던 방식 그대로 부드러운 나일론 재질에 강한 벨크로까지 달아 신발에 떼고 붙이는 것이 매우 용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기막힌, 기존에는 절대 생각할 수 없었던 마케팅이 절실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여러 날을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마침내 찾게 된 그 방법은 매우 매력적인 성인 잡지 여성 모델을 직접 섭외하고 전라의 모습 그대로 자신의 조깅화 위에 제가 직접 제작했던 그 키 지갑을 올려놓고 붙이려는 자세를 취하도록 만들어 광고초도 기존의 신문 광고나 TV 광고 대신 실제 성인 잡지인 플레이보이즈에 그대로 실어 내보이며 광고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광고는 그야말로 센세이셔널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에는 가슴이 가려져 있지만 실제 제가 내보낼 때는 가슴 모델을 실제로 내보이며 광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응은 그야말로 초대박이었고, 이것을 보았던 투자자들 모두는 다시 돈을 들고 제게로 달려와 그 모든 돈들을 저에게 쏟아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키 전용 지갑은 물론이고 롱아일랜드에 잠겨져 있던 저를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갔던 그 10만 장의 지갑들까지도 모두 한꺼번에 완판시키며 저는 완전히 화려하게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부자 아빠는 제게 실패를 관리하며 성공에 이를 수 있는 비법으로 다음 4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위험을 감수하라. 두 번째, 무모해져라. 세 번째, 이 2가지를 넘으려 더욱더 똑똑해져라. 마지막 4번째, 그런 후엔 성공이 너에게 반드시 찾아온다. 경제적 자유민은 행복한 부자를 꿈꿉니다.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꿈들이 모여 비범해질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나가는 비전 공동체 채널이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그 거대한 꿈을 시작하실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